SNS는 정말로 좀 깊게 빠지게 되면 정신건강을 많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끊임없이 피드에 올라오는 남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게 되시더라고요. 안 좋은 관계, 그러니까 나한테 악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는 그냥 끊어내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비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접근은, 비교라고 하는 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서 병원에 있기보다는 병원 밖으로 나와서 지금은 디지털 인지치료 분야에서 디스턴싱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홍승주라고 합니다. 비교가 참 힘든 문제죠. 저희가 이제 디지털 인지치료, 심리치료 이런 거 하면서 사람들이랑 얘기해 보면 비교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데 비교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인 거죠. 나와 다른 사람과의 비교고, 두 번째는 어떤 시간 측면에서의 비교예요. 지금과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런 시간 측면에서 비교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기준에 대한 비교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준이든 타인이 제시한 기준이든 그 기준과 지금 내 상황을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선택과의 비교입니다. 내가 과거에 안 했던, 그때 이렇게 내가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지금은 이렇네. 이런 식으로 다른 선택과의 비교인데, 특히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남들과의 비교가 많이 나타나게 되죠. 자신의 상황과 그리고 남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내 상황은 왜 이럴까?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남들과의 비교에서만 주로 이제 많이 시작을 해서 시점이라던가 기준, 그리고 다른 선택과의 비교로 많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과의 비교를 하면서 쟤는 저런데 나는 이런데, 근데 내가 그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생각을 곱씹게 되는 거죠. 생각을 곱씹으면서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하게 된다고, 조금 더 고상한 표현으로는 자아에 대한 과도한 집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계속 몰두하면서 스스로의 상황을, 특히 스스로의 안 좋은 상황들을 곱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가 마음을 괴롭히는 방식이 주로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는 데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외적인 요인들이죠. 기준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회가 제시하는 기준들이 너무도 엄격할 때가 많죠. 반드시 대학을 졸업해야 되고, 반드시 30살 전후로는 결혼을 해야 되고, 이때쯤에는 아이를 낳아야 되고, 이런 기준들이 너무도 많이 제시되고, 또 그런 것들에 많이 동조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면이 강한 사람이라도 주변 환경에서 그런 기준들이 끊임없이 제시하게 되면 그 기준과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면서, 남들은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왜 이런가? 남들의 자녀는 벌써 좋은 대학교에 갔는데 왜 우리 자녀는 그런가?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외적인 기준이 분명히 한몫하는 것 같고, 반대로 내적인 기준으로는 자존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라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를 뜻합니다. 근데 만약 그 의견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강한 의견이 있다면, 그런 의견을 가진 상태로 타인을 바라봤을 때 근데 쟤는 유능하네, 쟤는 저렇게 인기가 많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외적인 기준들이 그렇게 엄격하지 외적인 기준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과 쉽게 비교하면서 스스로의 상황을 비판하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비교가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타인과, 그리고 과거 시점, 그리고 기준과, 그리고 다른 선택과 비교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교들의 공통점을 보면 생각이 항상 저 과거나 미래에 있게 돼요. 내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있으면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끊임없이 과거, 예를 들면 그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어쩌지, 혹은 끊임없이 미래,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계속 생각을 곱씹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곱씹는 과정을 반추라고 하거든요. 소가 여물을 곱씹듯이 반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반추라고 하는 것들은 가만히 살펴보면 그다지 문제 해결적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반추를 할 때 내가 어떤 질문에 답을 내리려고 이 생각을 곱씹고 있나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바라봤을 때 사실은 명확한 질문이 없을 때가 많아요. 내가 곱씹고 있는 생각들은 왜, 어쩌지, 이런 형태의 답을 내릴 수 없는 형태, 하지만 그 생각을 계속 곱씹을수록 내 마음은 계속 기분만 나빠지는 그런 생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추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지 못하면서 계속 머릿속의 세상, 과거 또는 미래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비교는 아주 흔하게 그런 반추에 빠지도록 만드는 아주 쉬운 어떤 함정인 것 같아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보다 타인도 결함이 많을 때가 많거든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SNS라던가 뭐 인터넷, 웹상 혹은 심지어 만나서라도 항상 웃는 모습으로 얘기하고 좋은 소식만 전하게 돼서 항상 그 사람들이 늘 행복하고 잘 나가고 뭐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조차 그 나름대로 깊은 고민도 있고 어떤 결함 같은 것도 있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내가 비교하고 있는 그 생각의 근거를 잘 찾아서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쟤는 유능하고 나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막 그런 생각만 곱씹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거기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반대로 유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거기에 얼마나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찾아보면서 종합해서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결론이 양극단에 있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부족하면서도 유능하고 나는 유능하면서도 부족하고 사람들이 세상 사는 게 다 비슷한 모습이라서 그런 결론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들을 찾고 내 생각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보면서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비교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이제 접근은, 비교라고 하는 게 자존감 문제에서 기인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존감 문제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내가 삶의 어떤 경로를 밟아오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이 생겼고, 그래서 그 의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릴 때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나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좀 나는 부족하다, 혹은 나는 사랑받지 못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나한테 도움이 됐겠지만 지금에 있어서는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런 스스로에 대한 어떤 인지체계, 스스로의 머릿속 세상을 잘 이해하고 그게 지금 이 순간, 지금 현실에서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차리고 그 부분과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좀 일련의 과정들을 수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식으로 스스로의 이야기, 스스로의 지난 삶의 궤적,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에 떠오른 안 좋은 생각들조차 수용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비교에서 빠져나오기가 조금 더 가능해지는 거죠. 전 많이 동의하는 편이고, 많이 동의하는 이유는 제가 만나서 이제 심리 치료를 제공하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그런 주제들이 정말 많아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비교, 남의 자녀들은 뭐 결혼도 했고 좋은 대학도 갔고, 뭐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쟤는 벌써 결혼했는데 나는 안 그렇고, 뭐 그런 것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주제가 있겠지만 뭐 쟤는 벌써 진급을 했고 뭐 나는 혹은 사회 진출이 늦고, 이런 비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부로 와닿았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자신의 상황과 남들을 많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실제 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왜 그런 건지는 저도 뭐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의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남들과의 비교 문제가 확실히 좀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선은 SNS는 정말로 좀 깊게 빠지게 되면 정신건강을 많이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보관하고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하나의 기록으로서 다루는 작업들은 좋은데, 이제 거기에 주로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괴로워하시는 분들은 보면 끊임없이 뭐 이렇게 피드에 올라오는 남들의 좋은 모습들을 보면서 계속 나는 그렇지 못한데 이런 것들을 많이 집중하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SNS는 분명 이제 좀 해로운 측면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너무 그렇게까지 매달리지 말라를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좋은 관계, 그러니까 나한테 악 영향을 주고 있는 관계는 그냥 끊어내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벼운 모임 같은 거 있을 때 꼭 이제 어떤 모임에서는 나를 이렇게 갉아먹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굴레에 계속 빠지게 되면 계속 그들의 기준을 맞추게 노력하게 되고 내 삶은 잘 못 살고 그들의 가치에 맞는 것을 하기 위해서 막 명품 가방을 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런 경우는 조금 조심스러운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관계라고 하는 건 되게 소중하고 되게 좋은 지지 체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갉아먹는 관계가 있다고 하면 굳이 그런 부분들에 안 매달리더라도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루트는 많으니까, 그런 관계들은 그냥 끌어내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저는 많이 말씀드리기도 합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인데, 대부분의 비교는 이제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조금 더 유능해지고 싶고 그들처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되고 싶고, 이런 욕구에 기반할 때가 많죠. 이제 욕구에 기반할 때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세요. 그게 왜 그렇게 나쁜 건데? 왜냐면 그래도 내가 이 비교조차 안 하면 현실을 안주하게 되고 현실을 못 바꾸게 되고 나의 동력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는 거 아니겠냐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떤 좀 연약한 자아에 의존해서 쌓아 올린 자존감들은 정말로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조금만 어떤 트리거들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크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존감을 쌓아 올리면서 혹은 삶의 동력을 만들면서 버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하루 이틀 1, 2년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하게 더 크게 더 괴롭게 무너지기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동력을 찾기보다는 저희가 건강하게 동력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 요즘 심리 치료에서 아주 많은 얘기를 하는데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나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질문을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아요. 나는 재력이 중요한지,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재력이 중요한지, 나는 워라밸이 중요한지, 나는 높은 직급이 중요한지, 아니면 사회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좋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지, 저마다 사람들의 가치는 다 다를 수 있는데, 이걸 아주 분명하게 하고 그 기준을 토대로 저희가 선택들을 해나가면 훨씬 더 건강하게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방식으로 삶의 동력들을 만들 수 있어서, 비교보다는 가치를 이용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확한데,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재력이나 명예 같은 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모든 가치들은 내 나름의 기준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엇이 옳다 그르다 할 수는 없을 텐데, 근데 주로 이제 재력, 명예 같은 것들이 왜 중요합니까를 계속 파고 들어가다 보면 어떤 나의 부족함을 감추기 위한 것들일 때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말로 이 사람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에서 나는 어떤 시장의 경제에서 어떤 재력을 일굴고 그게 사회의 윤활유가 되어서 사회를 앞으로 진보시키고, 이런 일들이 나한테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돈을 많이 벌고 그걸 통해서 사회에 돈을 지출도 많이 하고 하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싶고, 이런 것도 좋은 가치일 텐데, 이제 그런 식의 가치로서 재력이 좋다라고 하면 나쁠 거 전혀 없죠. 나쁠 거 전혀 없는데, 주로 재력이나 명예를 선택하는 그 기원들을 많이 봤을 때는 그래야지 내가 좀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내가 덜 무시받으니까, 이런 거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감추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선택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가치가 정말로 진정으로 모든 이제 어떤 안개들을 걷어내더라도 내가 정말로 원하는 삶의 모습인가, 내가 정말 영위하고 싶은 삶의 모습에 해당하는가를 잘 고민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참 이 마음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신체 건강과 다르게 가장 큰 문제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알아차려야 되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일단은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능력 자체를 잘 기르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명상에서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내 내면이든 감정이든 아니면 사탕 같은 거 먹으면서든 내가 어떤 감각, 내 몸이 느끼는 감각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면 내 몸의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조금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근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의 근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알아차림을 위한 마음의 근력을 증진시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뭘 알아차려야 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우울증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때는 우울증이랑 혼동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우울증이랑 비슷한데, 일단은 저희가 마음 문제가 생기면, 거의 대부분의 마음 문제가 생기면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세 가지인데, 식욕, 성욕, 수면욕이 흔들린다고 얘기하거든요. 밥을 많이 먹거나 너무 안 먹거나, 성욕이 완전 없어지거나, 아니면 과잉 성욕이 생기거나, 아니면 잠을 너무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이런 게 아주 중요한 저희가 기초 어떤 생장 증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초적인 능력들이 무너지는지를 관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번아웃에 조금 더 특화돼서는, 번아웃이 왔을 때는 이제 사소한 일, 특히 옛날에는 지나쳤을 것 같은 일들, 중립적인 사건에도 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자기 자신이 시니컬해지고 무언가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부정적인 미래만 예측하게 된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번아웃인가?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든가? 이렇게 고민해봐도 좋습니다. 조금 더 미묘한 증상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우유부단함 같은 것도 증상이 될 수 있는데, 우울증 온 사람들을 보면
선택 장애가 생길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편의점에 가가지고 음료수를 골라야 되는데 뭘 고를지 몰라가지고 앞에서 한 5분 동안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 것도 저희가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미묘하지만 내가 뭔가 계속 선택을 못 내리고 뭔가 사소한 선택도 쉽게 내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뭐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든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아웃, 우울증에서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 무흥미거든요. 예전에 했던 즐거운 것들, 뭐 예전에는 내가 축구를 했을 때 즐거웠는데 지금은 축구를 해도 별로 재미도 없고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친구들이랑 얘기해봐도 하나도 흥미없고 재미없어. 이런 어떤 과거와 다른 내가 흥미를 잃어버린 모습들이 관찰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내가 지금 번아웃이 왔나? 우울증이 왔나? 이런 것들을 의심해보기 좋은 사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음의 피로가 아니라 신체적 피로 혹은 뭐 정신적인 피로 포함해서 단순히 피로하다라고 하면 쉬면 괜찮아지겠죠.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힘들다고 하면 잠깐 휴식기를 가지고 쉬고 나면 괜찮아지고, 그리고 그것과 다른 문제,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직장 문제라고 하면 직장과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또 영향을 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생각보다 내가 그 상황을 벗어나도 이 시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문제가 내 삶 일상에 까지 침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충분히 쉬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번아웃이 온 것 같아서 휴가도 보내고 일주일 동안 쉬고 오고 그동안 내가 잠도 푹 자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해봤는데 내가 충분히 휴식기를 보냈음에도 내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은 휴식해서 나아지는 상태가 아니구나. 저희가 뭐 골절이 생기면 휴식한다고 나아지긴 하지만 심각하게 부러지면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나아진 건 아니란 말인 거죠. 마찬가지로 마음 문제도 내가 충분히 쉬고 다시 이제 회복기를 거쳤음에도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개입이 필요한 문제다. 개입이 필요한 마음의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인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삶에 대한 흥미, 뭐 모든 게 다 재미없고 그런 흥미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하면 요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무흥미, 무감흥, 이게 되게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재미없고 아무것도 다 회색빛이야. 인생이 다 재미없고 나는 옛날에 했던 그런 어떤 활동들도 나한테 즐거움 주지 못해 라고 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는 당연히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약물 치료를 받는 것과 심리 치료를 받는 게 있을 건데 심리 치료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 치료라고 하는 것들은 단순히 뭐 공감하고 이해받고 요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기술들을 배우고 훈련하는 연습인데 그 기술들의 공통되는 원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해서 떠올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나의 현상 혹은 하나의 대상으로서 바라보도록 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라도 그게 나한테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서 하나의 심리적 대상으로서 바라보는 연습들을 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삶에서 중시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해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과정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흥미가 모두 사라졌다라고 하면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심리치료 측면에서는 생각을 잘 대하는 연습들을 다시 해보고, 두 번째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의 가치 그거를 명확히 하고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그것에 맞는 활동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벤다이어그램에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많이 겹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진단명으로서 활용하고 있지만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일부에서는 진단명으로 활용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은 진단명보다는 조금 더 그냥 일상적인 용어에 가깝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하나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번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직장 문제, 이제 직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마음의 문제가 생긴 경우를 한정해서 얘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마음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번아웃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 조금 더 다른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울증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듣기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사람에게 힘들다고 말하기 힘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언어들을 상대방이 유추해서 알아맞힐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면 제법 의사소통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신건강 문제에서는 나의 힘든 부분,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것들을 명확한 언어로 얘기하라고 많이 해요. 그래서 정신과에서 뭐 보면 정신 치료받으면 저희가 누군가 뭐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저희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거를 그냥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혹시 삶이 좀 지루할 때가 있으신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프로토콜은 명확하게 지금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냐라고 그 단어를 명확하게 얘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뭐 나 요즘 좀 힘들고 뭐 이렇게 조금 어떤 돌아가는 얘기를 해서는 상대방이 쉽게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고 도움이 필요하고 혹은 상대가 내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명확한 언어로 나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서 내 마음이 제법 힘들고 옛날 같지가 않은 것 같아서 혼자의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너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잘 받아주거든요. 또 사람들이 또 배려심이 있어서 잘 받아줍니다. 그래서 돌려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한 언어로 내 상황을 상대한테 그냥 잘 전달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마음 문제가 생기는 게 대부분 외적인 요인에 있을 때가 제법 많거든요.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이별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 그런 데 있을 때가 많은데 이제 1차적으로 하는 게 그 나를 괴롭히는 자극을 없애는 것들이죠. 퇴사를 한다거나 그 사람과 결별하거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상관없을 텐데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내가 이제 너무 힘들다고 하면 그걸 명확하게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미 그 문제가 내 마음을 잠식했고 그게 이제는 더 일반화돼서 내 삶 전반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내가 퇴사도 했는데 번아웃이 안 나아져. 그렇다고 하면 명확하게 지금 그 문제를 내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로 규정하고 그 문제를 다루기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룬다고 했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약물 치료를 하거나 심리 치료를 하거나 이런 방향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아웃의 아주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의 주된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무흥미, 무감흥. 이제 아무런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다. 흥미가 생기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인데 번아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냥 귀찮게 들리고 다 짜증나고 그건 네 문제지 내 문제냐 뭐 이렇게 회의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번아웃을 의심해봐야 될 상황이긴 한 거죠. 저희가 번아웃이랑 우울증이 참 비슷한데 우울증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생각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행동에 대한 건데 행동에 대한 가설이 뭐냐면 우울증이란 삶의 정적 강화,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해주는 무언가, 기쁘게 해주는 자극들이 결핍되어서 발생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우울증을 예방하거나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자극들을 조금씩 더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어디에 기쁜지를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겠죠. 나는 사람들과 많이 있을 때 행복해. 나는 사람들과 많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서 이런 것들을 할 때 행복해. 이런 것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두 번째는 아무리 사소할지라도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그게 나한테 어떤 행복감을 주지 않더라도 기계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그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기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울증이나 번아웃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가 제가 흥미가 없어지고 감흥이 없어지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어떤 자극들이 사실은 옛날에는 나한테는 되게 좋은 자극이고 나한테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줬던 자극인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령 내가 그런 것들이 좀 옛날 같지 않더라도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즐겁진 않네 그렇게 할지라도 나에게 좋은 경험을 줬던 그런 경험들이라고 하면 조금씩 계획해서 단계적으로 그 활동을 늘려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적 강화를 늘려나가기로 했을 때 우울증이라던가 번아웃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쉽지가 않거든요. 쉽지가 않습니다. 삶이 이제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많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적 강화가 결핍되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하다 보면 이제 우울증에 빠진단 말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기를 알아차리면 의도적으로 정적 강화를 늘리는 시기를 잠깐 가져요. 아주 무리해서라도 제가 얼마 전에 금토일 가서도 물론 제가 일을 했는데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그 순간은 제가 내가 지금 정적 강화가 너무 결핍돼서 슬슬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정적 강화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뭐 고즈넉하고 이런 곳에 있는 것들이 제가 좋아하는데 그런데 가서 휴식기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렇게 정적 강화를 늘려나가기로 하는 것 자체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되게 좋은 대응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적 강화를 하나씩 늘려나가기로 하는 게 되게 좋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나한테 가벼운 성취감을 주거나 가벼운 행복감을 주는 활동들이면 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적 강화 혹은 뭐 가치 이런 얘기를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거창한 걸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것들을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서는 정말 모든 게 실패했어요. 모든 게 실패해가지고 삶이 너무 힘들고 나는 이제 안 될 사람이야 이런 번아웃 혹은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유능감을 다시 살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유능감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그 사람한테 유능감을 살려줄 수 있는 정적 강화가 뭐냐라고 하면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설거지 마무리하기, 쓰레기통 비우고 아침 밑에 내려가서 쓰레기통 분리하고 오기, 뭐 재활용하고 오기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이런 것들이 조금씩 쌓아나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무의식적으로는 그래도 내가 어떤 과제들은 조금씩 해나갈 수 있다 이런 효능감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가벼운 성취감을 주거나 아니면 나한테 가벼운 행복감을 주는 것들, 뭐 이제 제가 했던 여행을 갔던 것들이 가벼운 행복감 같은 거겠죠.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활동들을 선택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존감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말인데 사실은 그 존중한다는 표현이 조금 추상적이긴 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다라고 하면 그냥 약간 스트레스에 대해서 회복 탄력성이 높다 혹은 뭐 남들의 비난에 덜 휘둘린다, 스스로를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생각해보면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사람이다, 아니면 뭐 나는 유능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이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의견들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면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좋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제법 이제 정신건강 문제랑 많이 관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안 좋으면 외부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울이라던가 불안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주로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견, 그 의견이 조금은 부정적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 대해서 의견이 부정적으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뭐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식일 때가 많고, 타인에 대해서는 타인들은 항상 공격적이다, 비난적이다, 타인은 나를 싫어한다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가 많고, 저희가 자존감 얘기할 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점은 잘 고려하지 못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세상은 늘 부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다, 세상은 갈수록 나빠만 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자신, 타인,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관점, 조금 안 좋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행동들이 나타나죠. 주로 남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좀 억지로 노력한다거나 아니면 좀 불필요한 사과를 수없이 많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를 많이 한다거나, 자신감이 없는 모습, 아니면 뭐 스스로를 비난한다거나 어떤 도전을 할 때 회피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보이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가 참 쉽지 않은 문제죠. 다들 이런 얘기를 하면 왜 그런 걸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제 심리학, 특히 인지치료, 인지심리학에서는 핵심 경험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핵심적인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특히 삶의 초창기, 어린 시절에 그런 것들을 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볼까요? 뭐 이제 어떤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형이 있고 자기가 혼자 이제 막내로 있는 거예요. 근데 형은 엄청 월등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생기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칭찬도 많이 받고
받고 부모님의 사랑도 많이 받는 반면 본인은 그러지 못해서 비교를 많이 받는 환경에서 자랐다고 해보죠.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핵심적인 경험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말 충격적인 하나의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가랑비에 이제 옷 끼쳤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누적된 경험들이 쭉 이어져 오면서 생겼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 어떤 갑자기 생겼든 간에 아니면 좀 누적된 경험이든 간에 그 핵심 경험이 조금씩 자존감을 형성하고 특히 어린 시절의 핵심 경험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 저희가 자존감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의 어떤 절대적인 내재된 특징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마치 뭐 자신감이 많고 뭐 꼭 항상 긍정적인 생각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키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절대적인 능력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구나 다른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구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자존감이 높다고 얘기할 법한 특성들이 있긴 해요. 근데 문제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포인트에 훨씬 더 주의를 잘 기울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좀 무시하고 지났을 경험이라던가 예를 들면 내가 사소한 성공을 했다거나 사소한 성취를 이뤘다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되게 무시하고 하찮게 여길 때가 많거든요. 반면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경험들에 되게 잘 주의를 기울인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때 되게 유행했던 영화 중에서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주인공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렇게 샘 같은 곳이 있는데 샘에서 보면 나는 부족해라는 생각도 있고 나는 유능해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 긍정적인 경험 혹은 조금 더 자신을 더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생각들에 주의를 잘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 과학적인 용어는 좀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엄밀하게 측정할 수도 없고 자존감이 높다 낮다라고 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긴 한데 그게 엄청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감이 높다, 누구는 낮다 이렇게 정량화해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고요. 내가 삶의 다양한 측면들 중에서 조금 더 나를 지지해 줄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회복 탄력성이 높다거나 그런 상황들, 그런 어떤 포인트들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높은 상태인가, 낮은 상태인가, 내가 긍정 경험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잘 주의를 기울여서 다시 한번 삶을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만 넘어지더라도 안 좋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스스로를 갉아먹게 되는 것인가, 이 관점으로 좀 이렇게 정성적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고 어떤 정량적인 어떤 점수에 대한 문제처럼 생각하면 오히려 약간 그 의미가 호도될 때도 많습니다. 참 이제 이게 해묵은 논쟁이죠. 심리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그리고 자연과학에서 해묵은 논쟁, 본성과 양육, 본성이 중요하냐, 양육이 중요하냐, 유전이 중요하냐, 환경이 중요하냐, 이제 해묵은 논쟁인데 항상 저는 이런 질문들이 있을 때 그리고 이 해묵은 논쟁의 결론은 항상 둘 다 중요하다였습니다. 둘 다 중요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분명 본성적인 측면,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향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더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다거나 조금 더 취약할 수도 있겠죠. 열이다거나 그게 어떤 좋고 나쁨을 떠나서 세상에는 다양한 면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본성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게 전부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또 그 본성이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아주 잘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 둘 다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누군가는 본성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환경 때문에 자존감이 높고 낮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자존감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정량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자존감이 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보면 어떤 선천적인 내재된 특성으로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취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생각 자체가 그들의 변화를 막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생각에 갇히지 말고 본성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지만 본성이야 우리가 바꿀 수 없고 하지만 환경을 바꿀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생각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 환경이 유복하다고 해서 내적으로 성숙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오히려 저희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데 과잉 보호 아래서 자란 이제 사람들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핵심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만 뭘 하려고 해도 엄마가 와가지고 모든 걸 해결해주고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나는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꼭 유복한 환경이 그들의 어떤 멘탈리티에 긍정적인 이제 도움을 주냐라고 하면 저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측면에서 지금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더 이제 유복한 환경에서 많이 자랐지만 오히려 그들이 좀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보고 마주하고 직면하고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경험들은 부족하다고 봤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어떤 환경이 유복하다고 해서 그들이 건강하냐라고 하면 그건 다른 문제인 것 같고, 꼭 엄청 과학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냥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저희가 정신건강이라고 하는 건 선진국의 병이라고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과연 우리가 사회가 발전한다고 해서 무조건 정신적으로 건강하냐라고 하면 꼭 그렇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확실히 선진국에서 진단이 많이 되는 경우가 확실히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조금씩 저희가 일반적인 심리 문제에 대해서도 병명을 붙이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기 좀 개발도상국에 못 사는 나라에서는 굳이 병으로 취급 안 했을 문제조차 미국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는 요거는 깊은 우울증입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 진단을 많이 하게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진단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정신건강이 왜 악화되는가, 이제 그 환경적 요인들을 조사한 연구들이 많은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도시화, 경쟁 문화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저희가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이제 부작용들이잖아요. 빈부격차라던가 온갖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 정신이 피폐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다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 연구 결과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SNS가 하나의 이제 문화로서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다 보니까 정신의학계에서도 제법 메이저 저널들, 잡지들에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SNS를 많이 하는 것과 정신건강 사이에 어떤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들은 연구가 제법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고 있고, 요인들은 많은 것들을 제시하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남들과의 비교였어요. 남들과의 비교. 특히 우리가 SNS는 자신의 어떤 좋은 면만 전시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그런 것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어떤 상태를 다시 한번 곱씹게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 두 번째는 SNS가 그게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이버 불링, 그래서 어떤 사이버 괴롭힘의 장으로 이제 작용할 때도 많잖아요. 댓글이라던가 악플이라던가 아니면 내 의견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하게 답변을 하면서 몰아간다거나 그런 경험들이 많고, 심지어는 친구들이 내 사진에 좋아요를 많이 안 누르는 것조차 은근히 어떤 간접적인 형태의 어떤 괴롭힘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도 크게 작용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S는 정신건강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SNS 자체가 문제냐라고 하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도구들을 대하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태도가 좀 이제 바뀔 필요가 있긴 한 거죠. 저는 개인 SS는 이제 한때 했었어요. 한때 했는데 이제 의과대학 제가 학창 시절 때 삭제를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도 많이 팔로우도 있고, 저는 이제 여러 학교를 몇 번 거쳤어가지고 제법 많은 친구들이 있었는데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삭제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의과대학에서 친구들이랑 지내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친구들이 얼마나 괴롭고 지옥같이 지내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이제 머리도 못 감고 이제 3, 4일 동안 4시간밖에 못 자고 시험 준비하고 온갖 지옥을 보냈던 걸 알고 있는데, 그들조차, 이제 그 친구들조차 SNS에는 너무 행복한 척 뭘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게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저런 걸 보면 나도 마치 더 행복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들어서 이제 탈퇴했고, 탈퇴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그냥 정말 가까운 친구들 한 20명 정도만 이렇게 비밀 계정으로 해서 그냥 가끔 연락하고, 저희가 SNS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끊을 수 없는 사이까지, 이제 시대까지 와버려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는 친구들은 그 정도만 이제 작은 관계로 해서 활용하는, 이제 작은 관계로 해서 이제 SNS를 활용하는 정도로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어떤 절대적인 능력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상대적인 능력인데 우리가 어디에다 초점을 기울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더 맞추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가볍게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를 들면 작은 성취, 뭐 정말 작은 성취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뭐 번아웃이 와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시기에는 여러 가지 단계적인 과제를 내는데 휴지통 쓰레기에 있는 쓰레기통 버리기 뭐 이런 것도 과제로 하거든요. 정말 단계적인 성취라도 하나씩 해나가면서 긍정적인 경험에 초점을 기울이기로 하는 것, 그리고 나도 사실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그렇지만 나에게도 분명히 유능한 면이 있고 제법 부지런한 면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문제가 깊어진 경우라고 하면 당연히 치료적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 치료적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존감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자신을 수용하는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불편한 생각들, 나를 괴롭히는 생각과 감정들, 그런 것들이 왜 발생했는지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떠오를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충분히 나의 반응이 타당하다는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한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야지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안 좋은 생각도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치료적인 작업으로서 수용을 배우고 훈련하는 작업이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에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혀 아니고요. 우울증 가짜병은 전혀 아니고, 제가 그 주장을 조금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진단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 그건 생각해볼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케이스가 너무 넓어지긴 했어요.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8%가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혹은 뭐 흔히 이제 클리셰로 바쁘지 않아서 생긴다, 그래서 뭐 그런 가짜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못된 이제 얘기긴 하죠. 왜냐면 이걸 이제 겪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마음의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돌면서 내 상황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 확실히 있긴 한 거라서, 그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잘 일어나서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강화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럼 계속 악순환을 돌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주로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한 패턴들이 있긴 해요. 분명한 어떤 증상들이 있긴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병인 건 확실한 건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직장 업무가 과중할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나, 이제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중해가지고 불안한 경우들이 제법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이 과중할 때 이제 그 불안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과대평가했을 때가 제법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제가 너무 불안해요, 뭐 걱정돼요 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 만약 정말 그렇다고 하면 어떨까,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요. 진짜 이과적으로 딱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60%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대부분 그게 발생할 확률이 10% 미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이 내 걱정을 과중시키고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게까지 최악이진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들을 나열해두고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아주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안이 과도해질 때는 그 불안의 현실성을 검증해보고, 그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증해보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비애 같은 거죠. 퇴근하고 나서 일 생각하는 거, 저도 많이 그러는데, 이제 뭐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퇴근 이후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게 뭐 꼭 나쁜 일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뭐 그런 시기가 뭐 365일 내내 지속되는 것도 아닐 테고, 내가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해서 시간을 더 투여하고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순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대부분
대부분의 문제는 퇴근하고 일 생각을 할 때 보면 그게 어떤 그런 문제 해결적인 고민이 아니라 생각 곱씹기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퇴근을 하고 나서 일 생각을 막 하는데, 근데 너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두루뭉술할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어쩌지란 생각을 일 끝나고 하루 종일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응할 게 있다, 혹은 뭐 계획을 짜야 될 게 있다, 혹은 이런 케이스들을 내가 떠올려서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은 이때부터 여태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 질문들이 그러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반추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추에 빠지는 거는 생각 측면에서 응급 상황과도 같아요. 왜냐면 반추는 끊임없이 악순환을 들거든요. 어쩌지 하니까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더 어쩌지 하게 되고, 계속 생각만 곱씹으면서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추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반추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 같은 게 있긴 해요. 저희가 뭐 명상에서는 호흡 명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이 여기 꽂혀 있을 때 이 생각을 다시 주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이 생각이 많이 떠올라도 여기 막 빠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주의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지? 이게 문제 해결인가? 반추인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반추다, 결론을 내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다른 활동은 흔히 가벼운 어떤 행복감을 주거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을 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설거지를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설거지라도 한다거나, 그냥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옷장에 있는 옷이라도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추란 것들을 첫 번째 알아차렸으면 그것이 반추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뭐 기초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 활동을 하기로 하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 생각들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제법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해고당할 거야, 혹은 고가 평가를 엄청 안 좋게받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많은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치료적인 작업들을 해보면 정말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점을 보고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느냐, 그 정보를 모아보면 아주 정보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어떤 추측에 기반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의심해보는 작업이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 걱정에 기반해서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나중에 우리 팀에 아주 큰 적자로 만들어져서 큰 치명타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부정확한 이제 예상에 기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측과 예상들을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추측과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추측과 예상의 근거들을 하나씩 잘 따져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과 거리를 둔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생각인 양 바라보듯이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를 갉아먹고 있는 생각들, 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추측, 예상들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하는 일이 다 실패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내면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좀 더 심리학적으로는 정적인 강화가 결핍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기가 발생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려면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전념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음에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건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분명해야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가치를 향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실패하는 것들이 쌓여버리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흔들리지 않고 좀 그래도 묵묵하게 다시 시도하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 같고 그냥 자기계발서 서적 같은 얘기처럼 보일 텐데 생각보다 심리치료 작업들을 하면 이 가치 명료화 작업, 가치 명료화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 명료화 작업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와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를 명확히 해서 정리해두는 작업들은 이제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분명하면 이제 저희 뭐 가치 확언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가치 확언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해서 뭐 적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로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는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저희 인지치료, 심리치료의 핵심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그냥 그것과 잘 관계 맺기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 강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잘 관계 맺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반의 과정들이 이제 보편적인 인지치료에서 많이 하는 작업들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문제, 심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심리 문제가 참 하나의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든 일들이 세 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심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저마다 다 다르고 그런 면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문헌들이나 어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테크닉이고 기술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팀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팀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대중심리서적을 하나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진 않거든요. 제법 무거운 책들인데 그럼에도 인지치료를 다룬 서적 중에서는 제법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법 다양하고 추상적인 접근법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